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4일 오늘의 신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됐습니다. 7월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무료 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다만 늘어난 만큼은 본인 부담금이 20% 더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제가 보험시장 트렌드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생산과 소비가 직결되는 이런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2019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세계화 4.0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기술 기반의 신경제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첫 번째는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미들맨이 없어진다라는 것, 즉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쿠팡 상품을 최근에 로켓배송 같은 걸 시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시 이전에 시키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상품을 쿠팡을 통해서 구매를 했을 경우요. 제가 이 상품의 파손이나 어떤 불량품이 발생을 하면 이 상품이 회수가 되고 그 업체가, 회수된 업체가 이 분량을 확인해서 쿠팡에 전달이 돼야지만 결국 저한테 환불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쿠팡 자체 내에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회수를 해가고요. 회수하면 바로 그날 환불 처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까지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실랑이하거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막 딜레이 돼서 왜 환불 안 해주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점들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보험시장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이러한 미들맨이 없어지는, 즉 생산자 소비자가 직결되는 것들이 그 시장, 그 플랫폼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바일 보험이나 인터넷 보험은 사실상 실패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 그 외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생명 사장이 새로 위임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일본으로 뭐 암 치료 받으러 간다, 세포 치료 받으러 간다는 내용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일본은 2012년에요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면서 이 세포 치료 시장이 완전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의료법이 시행이 되면서 위험도가 좀 낮은 세포 치료는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아도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3상 다 거쳐야 겨우 그 의약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3상까지 간다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인 건 다 아실 겁니다. 뭐 우리나라 신약 100년 역사상 신약에서는 뭐 이 3상을 통과한 회사가 두 회사, 뭐 동아이스트를 비롯해서 두 회사밖에 없다, 뭐 이런 기사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무튼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암 치료를 받으러 어디로 간다?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를 간다라는 거죠. 근데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비행기 비용 들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한 그런 열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그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치료받으러 왔는데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는 에이전시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횡포들이 심하고 또 부작용 관리 잘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서 이러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면 어느 누구나 이런 치료를 받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고객 같은 경우도
조기에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잘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유방암 1기 진단 받고 치료를 끝내시고 잘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제 고객 같은 경우는요, 그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조직을 해외에 보냅니다. 뭐 그 비용이 꽤 큰 비용인데 불구하고 그걸 왜 하냐면 뭐 재발 확률을 이렇게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비용들을 쓸 수 있는 거는 경제력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험 컨설팅을 하는 데는 이런 부분도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생명에서 뭐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암 관련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위암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20.8%, 사무직이 18.3%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거죠. 뭐 이 내용을 딱 봐도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하면은 불규칙한 식습관, 이것이 결국 위암의 발병률 높일 수 있다. 뭐 이러한 당연한 우리들이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컨설팅에 충분히 적용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이제 교직원 대상으로 영업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처한 상황,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분필 같은 것들에 이제 가루들이 이제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을 찾고,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을 그러한 쪽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년 이내 사망률이 평균 22.6%였는데 1억 이상에서는 12%, 소득이 3천 미만에서는 39%, 무려 3배 높았다. 참 뭐 불편한 기사기는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소득과 암 사망률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결국 경제력이 매우 또 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돈 빌려주었다 떼인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몇 명이 제 그 눈앞에 막 아른거리는데 정말 화가 나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 압류를 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 달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이상은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못 갖고 가고요. 회수할 돈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거 빼고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회수할 때도요. 소득에 따라서 또 회수 비중이 달라진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보험이죠. 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1,000만 원까지 압류 못 하죠. 그리고 실비는 당연히 압류 못하게 되어 있고요. 진단금은 2분의 1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고 해장급금은 150만 원까지 이렇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도 3,700만 원까지 압류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포 치료에 대한 내용 같이 여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 중에 몇 가지 조금 눈여볼 만한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다이슨 AS 문제 많이 있었죠. 최근에 이슈됐었는데 AS 센터 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항공이 기내 수화물을 그동안은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2개 좀 갖고 오고 면세품도 몇 개 갖고 와도 문제 없었는데 4월 계도 기간을 거쳐서 5월부터는 3면의 합이 115cm 이하 그리고 10kg 이내로 휴대폰 소형 가방 허용하고 그리고 면세품 쇼핑백 바늘 1개만 허용한다라고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행 가실 때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 볼까요? 일단 감산, 이란 제재에 유가가 70% 육박한다. 뭐 원자재 투자의 가장 핵심인 게 바로 이제 원유죠. 뭐 최근 이제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원유 가격의 하락이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유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가격에 좌우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레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원유 시장의 핵심이거든요. 뭐 트럼프 당선, 트럼프는 공화당이, 공화당은 석유당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뭐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꼽자면 이제 셰일 오일이죠. 미국 셰일 오일이 채산성을 맞춰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됐다라는 거. 그리고 오페 감산 정책은 늘 눈치 게임으로 끝난다. 감산 정책 발표하고 감산하니까 생산량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지만 가격이 오르면 서로 눈치 보고 다시 증산을 해서 가격이 또 떨어진다는 이런 눈치 작전 한 번도 맞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클이 15년 주기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거대한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5년 단위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예, 저유가 정책 시장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유가에 대해서는 박스권 장세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35불에서 65불 사이로 인버스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70%에 육박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이제 인버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결국은 감산 이란 제재를 통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그 70%에 육박한다. 그러면 박스권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MF에서 어제도 사실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올 전 세계 70%가 성장도나 겪을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세계화 4.0에서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냉전 체제에 어떻게 들어갔다. 그리고 트럼프가 바뀌어도 이러한 시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AI나 빅데이터 등 신산업의 미래에 좀 우리가 그 투자의 시각이나 어떤 관심의 시각 이쪽 트렌드로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드 중에서도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우리가 또 갖고 왔던 게 뭐 의료나 뭐 빅데이터, AI 4차 산업 이런 펀드들이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테크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나흘째 계속 순매수 이뤄졌네요. 근데 외국인 순매수한 주요 종목 42%에 해당하는 종목이 뭐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즉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그 개미가 던진 것만큼 받아들여서 결국 매수를 해서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흥국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한 한 이제 그 회사의 매니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2분기 주식 투자 유망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를 꼽았고요. 비중 늘려야 할 자산을 신흥국 주식과 채권으로 꼽았고 줄여야 할 자산은 국내 주식 부동산이라고 국내 10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중국은 뭐 어떤 뭐 저평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어떤 그 발전성을 좀 본 것 같고요. 뭐 베트남도 아시다시피 넥스차이나 뭐 포스트 차이나에서 세계 공장이 지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모이고 있다. 뭐 제조업 단가로 보게 되면은 제조업의 그 이제 인건비가 뭐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의 뭐 3분의 1 수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 1위의 국가고 그리고 뭐 FDI라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뽑힌 것 같고요. 그리고 신흥국 주식과 채권 결국은 시장이 이제 그 신흥국들의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이 담겨진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DC형 퇴직연금 얘기했었죠. 오늘도 좀 재밌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확정 기여형, 즉 DC형 그 퇴직연금의 핵심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입자의 78.6%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돈을 넣어놨더라. 그리고 펀드를 보니까 뭐 펀드의 유형도 매우 소극적으로 그 운영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펀드를 한 번도 바꾸지 않는다. 상품 선택한 뒤에는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꼭 집어서 여기서 이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 부분도 결국은 펀드인데 일반 펀드와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나 관리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변액보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한다라는 뭐 인플레이션 자산이라는 데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서비스 피해 최근에 보면은 뭐 저도 페이스북 하게 되면은 이런 뭐 메시지라든가 뭐 어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막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거라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엄청나게 지금 난리붓 하고요. 이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지난해 2032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무려 27% 늘었다. 이들이 금융위원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돈을 냈는데 가입비를 냈는데 정보는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거를 해약하고 싶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결국 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분쟁들이죠. 결국은 50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50대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베이머 세대의 은퇴, 은퇴에서 나온 자금, 뭐 치킨집, 주식 투자 바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